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자신의 몸을 움직여 을의 신체를 침해하였다.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란 사람의 의사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신체적 움직임을 말한다. 갑이 을을 때린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마음속 결심이 아니다. 갑의 의사가 몸의 움직임으로 밖에 드러난 것이다. 형법은 마음속 생각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가 되려면 그 생각이 외부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행위성이 문제된다. 행위성이란 어떤 움직임을 형법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사람의 몸이 움직였다고 해서 항상 형법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움직임이 사람의 의사에 의해 지배될 수 있어야 형법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팔이 튀어나갔고 그 팔에 을이 맞았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의 팔은 움직였지만 갑이 의사로 팔을 휘두른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반사운동이라고 한다. 반사운동은 의사에 의해 지배된 움직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상 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 병이 갑의 손을 억지로 붙잡아 을을 때리게 했다고 하자. 갑의 손은 을에게 닿았지만 갑이 스스로 을을 때린 것은 아니다. 이처럼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억지로 이루어진 움직임을 강제된 행위라고 한다. 강제된 행위는 겉으로는 사람의 몸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상 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몸이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움직임이 사람의 의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행위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신체적 움직임, 행위성은 그 움직임을 형법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 반사운동은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신체 움직임, 강제된 행위는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억지로 이루어진 움직임이다. 한 줄 정리. 형법상 범죄는 행위에서 시작하고 행위가 되려면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의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움직임이어야 한다.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을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의 행위로 인해 을의 신체에 실제 손상이 발생하였다. 형법에서 결과란 행위로 인해 외부 세계에 발생한 법익 침해 또는 법익 위험 상태를 말한다. 갑이 을을 찔렀고 을이 다쳤다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모든 범죄에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범죄는 실제 침해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고 어떤 범죄는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하며 어떤 범죄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먼저 침해범이 있다. 침해범이란 보호되는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갑의 행위로 을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신체라는 법익이 실제로 침해된 것이므로 침해범의 구조를 가진다. 살인죄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어야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반면 위험범은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아도 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험범은 법익 침해 이전 단계에서 위험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갑이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붙였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자. 그래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처럼 위험범은 실제 피해자가 다쳤는지보다 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동범이 있다. 거동범이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고 별도의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다. 침입 후에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결과는 행위로 인해 외부 세계에 발생한 법익 침해 또는 법익 위험 상태, 침해범은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 위험범은 법익 침해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한 줄 정리. 범죄는 실제 침해 결과가 필요한 침해범,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거동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갑이 을을 칼로 찔렀고 을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에서 인과관계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갑이 을을 찌른 행위 때문에 을이 사망한 것이라면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조건설이다. 조건설이란 어떤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즉 갑이 을을 찌르지 않았다면 을이 사망하지 않았을까? 를 묻는 방식이다. 갑이 칼로 찌른 행위가 없었다면 을의 사망도 없었을 것이라면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조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갑이 을을 가볍게 다치게 했는데 병원으로 가던 중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갑의 행위가 없었다면 을이 병원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조건관계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망 결과까지 갑에게 형법적으로 기속시킬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상당 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칙상 그 행위로부터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갑이 을의 급소를 찔렀고 그 상처 때문에 을이 사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기속이 있다. 객관적 기속이란 결과가 행위자에게 형법적으로 책임 있는 결과로 돌려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객관적 기속에서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었는지만 보지 않는다.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만들었는지 그 위험이 실제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본다. 갑이 을을 찔러 사망의 위험을 만들었고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을이 사망했다면 을의 사망은 갑에게 객관적으로 기속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조건설은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 상당 인과관계는 일반 경험칙상 그 행위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할 때 인정되는 관계, 객관적 기속은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형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한 줄 정리. 형법에서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가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갑이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의 운전행위와 을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단순히 갑이 운전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라고만 보지 않는다. 그 결과를 갑에게 형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위험 창출이다. 위험 창출이란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갑이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높인 것이다. 이처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험을 만든 경우 위험 창출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험 실현이 문제된다. 위험 실현이란 행위자가 만든 위험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갑이 과속 운전을 하였고 바로 그 과속 때문에 제때 멈추지 못해 을을 다치게 했다면 갑이 만든 위험이 을의 상해라는 결과로 실현된 것이다. 반대로 갑이 과속 운전을 하던 중 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유로 갑이 차 위로 갑자기 떨어져 다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과속이라는 위험과 을의 상해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 여기서 허용된 위험도 문제된다. 허용된 위험이란 사회생활상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위험을 말한다. 자동차 운전은 언제나 약간의 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까지 모두 형법상 금지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위이고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용된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결과 기속이 있다. 결과 기속이란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형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말한다. 갑이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만들었고 그 위험이 실제로 을의 상해로 실현되었다면 을의 상해 결과는 갑에게 기속될 수 있다. 정리하면 위험 창출은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것, 위험 실현은 그 위험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 허용된 위험은 사회생활상 법이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위험, 결과 기속은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형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한 줄 정리. 객관적 기속은 단순한 원인 관계를 넘어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만들었고 그 위험이 실제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갑이 을의 지갑을 보고 저건 을의 지갑이지만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뒤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자신이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형법에서 고의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즉 고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절도죄라면 남의 재물이라는 점과 그것을 가져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갑이 을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인식이란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갑이 지갑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갑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자기 지갑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갑에게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그런데 고의에는 인식만이 아니라 의사도 필요하다. 의사란 인식한 범죄 사실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말한다. 갑이 을의 지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 즉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갑이 사람 많은 곳을 향해 무거운 물건을 던지면서 누군가 맞아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이 특정한 사람을 반드시 다치게 하려 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고의는 반드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동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고의는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인식은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의사는 인식한 범죄 사실을 실현하려는 마음,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위하는 것이다. 한 줄 정리. 고의는 알고 하는 범죄이고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감수하고 하는 범죄이다. 갑이 을을 죽이려고 칼로 을의 급소를 찔렀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을이 사망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결과를 의도하였다. 이처럼 범죄 결과가 발생할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확정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분명히 예상하고 바로 그 결과를 원한 경우이다. 갑이 을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급소를 찔렀고 을이 사망하였다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사람 많은 곳을 향해 무거운 물건을 던졌다고 하자. 갑은 누군가 맞아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기고 물건을 던졌다. 이 경우 갑이 특정한 사람을 반드시 다치게 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경우이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다르다. 갑이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는 안 날 것이라고 믿고 과속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기는 했다. 하지만 사고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믿은 것이다. 이처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식 없는 과실이 있다. 갑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을을 다치게 했는데 사고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주의했더라면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문제될 수 있다. 이처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확정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알고 의욕한 경우,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경우,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았지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지 못했지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이다. 한 줄 정리.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모두 결과 가능성을 알았지만 받아들였으면 고의 안 날 것이라고 믿었으면 과실이다.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고 하자. 갑이 을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이 경우 갑에게 고의는 없지만 과실이 문제될 수 있다. 과실범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다. 먼저 주의 의무가 있다. 주의 의무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신호를 지키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 이것이 운전자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이다. 갑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예견 가능성이 문제된다. 예견 가능성이란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말한다. 갑이 횡단보도 근처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사람이 건널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를 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회피 가능성이 있다. 회피 가능성이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말한다. 갑이 앞을 제대로 보고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을을 발견하고 멈출 수 있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을의
을의 상해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 기준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즉 갑이 개인적으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같은 상황에서 보통의 운전자라면 어떻게 조심했어야 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보통의 운전자라면 횡단보도 근처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주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 예견 가능성은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회피 가능성은 주의했더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한 줄 정리. 과실범은 결과를 일부러 낸 범죄가 아니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결과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시킨 범죄이다. 갑이 어린 자녀 을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을이 심하게 아픈 상태였다고 하자. 갑은 을을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을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직접 때리거나 독을 먹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을의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부작위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 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보증인지위다. 보증인지위란 일정한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법적 지위를 말한다. 부모는 어린 자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 보증인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면 그 사람에게는 보증인 의무가 생긴다. 보증인 의무란 보증인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익 침해 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갑은 을이 위급한 상태라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구조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보증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자기 가능성이 필요하다. 자기 가능성이란 행위자가 실제로 요구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를 말한다. 갑이 을을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거나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면 자기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갑도 의식을 잃은 상태라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면 자기 가능성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동가치성이 있다. 동가치성이란 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한 것과 같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살인죄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보호 의무 있는 갑이 을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그 부작위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침해한 것과 같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부진정부자기범에서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자기범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보증인지위는 법익을 보호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법적 지위, 보증인 의무는 그 지위에 따라 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 자기 가능성은 실제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동가치성은 부작위가 자기와 같게 평가될 수 있는지이다. 한 줄 정리. 부작위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할 지위와 의무가 있고 실제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경우에 문제된다. 갑이 공무원인데 직무와 관련하여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갑이 공무원이라는 점이 중요해진다. 형법에는 특정한 지위나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있다. 이처럼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거나 형이 달라지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한다. 여기서 신분이란 단순히 사회적 지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의사, 변호사 같은 지위뿐만 아니라 친족관계나 업무상 지위처럼 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진정신분범이 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갑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수뢰죄로 문제되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단순히 돈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수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진정신분범에서는 신분이 범죄 성립 자체의 조건이 된다. 반면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무겁거나 가볍게 달라지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적으로 상해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일정한 친족관계나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법률상 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분이 없어도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처벌의 정도나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이것이 부진정신분범이다. 마지막으로 신분관계가 있다. 신분관계란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지위나 관계를 말한다. 공무원이라는 지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업무상 보관자라는 지위 등이 신분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분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정해질 수 있다. 정리하면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범죄 성립이나 형벌에 영향을 주는 범죄,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달라지는 범죄, 신분관계는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주는 법적 지위나 관계이다. 한 줄 정리. 신분범은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범죄이고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면 진정신분범, 신분 때문에 형만 달라지면 부진정신분범이다. 갑이 어두운 골목에서 을을 병으로 착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실제로 맞은 사람은 을이었다고 하자. 갑은 병을 해치려는 생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을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행위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잘못 알고 행위한 경우 착오가 문제된다. 그중 구성요건적 착오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남의 우산을 자기 우산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고 하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갑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 갑에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즉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 구성요건적 착오에는 객체의 착오가 있다. 객체의 착오란 행위자가 목표로 삼은 대상 자체를 잘못 안 경우를 말한다. 갑이 을을 병이라고 착각하고 을을 때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갑은 눈앞에 사람을 때리려 했고 그 사람이 병이라고 잘못 알았던 것이다. 객체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인식한 대상과 실제, 대상이 법적으로 같은 가치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착각한 경우라면 결국 사람을 해치려는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방법의 착오가 있다. 방법의 착오란 행위자가 겨냥한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갑이 병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을에게 맞은 경우이다. 갑은 병을 공격하려 했지만 행위 방법의 실패로 을에게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을에 대해서는 과실범이 문제되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객체의 착오는 대상을 잘못 본 것이고 방법의 착오는 공격이 빗나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착오가 있다. 인과관계 착오란 행위자가 예상한 인과 진행과 실제 결과 발생 과정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갑이 을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을이 물에 빠지기 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하자. 갑이 예상한 사망 과정과 실제 사망 과정이 달라진 것이다. 인과관계 착오가 있더라도 실제 결과, 발생 과정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인과 진행이 너무 이례적이라면 결과를 고의로 기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것, 객체의 착오는 행위 대상 자체를 잘못 안 것, 방법의 착오는 공격이 빗나가 다른 대상에게 결과가 발생한 것, 인과관계 착오는 예상한
예상한 결과 발생 과정과 실제 과정이 다른 것이다. 한 줄 정리. 구성 요건적 착오는 고의를 흔드는 착오이고 대상을 잘못 본 것은 객체의 착오, 공격이 빗나간 것은 방법의 착오, 결과 과정이 달라진 것은 인과관계 착오이다.